그날 저는 휴대전화를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유리 파편이 바닥에 튀었고 제 심장은 폭발하듯 뛰었죠. 왜냐고요? 단 2시간 뒤 보위부가 제 기숙사 2방을 동시에 급습했으니까요. 만약 그때 망설였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길 위에서 노숙하며 철창 4m짜리 담을 바라보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대사관은 스스로 담을 넘어 들어와야 보호할 수 있다라 했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절망 속에서 이를 악물었죠. 대체 어떻게 제가 살아남아 한국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들어보시겠습니까? 본론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건 유튜브 소통 문화의 탄산수입니다. 저는 아직도 2010년의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해외 유학생으로서 처음으로 국제 엑스포라는 자리에 발을 디뎠던 순간이었죠. 그곳에는 세계 각국의 문명이 모여 있었고 저는 호기심 반, 자부심 반으로 전시장을 걸었습니다. 먼저 한국관에 들어갔을 때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화려한 현대 기술과 경제의 성과들이었거든요. 반짝이는 전시장 안에는 최신 자동차가 줄지어 있었고 그 중엔 소나타와 케이오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단순한 차가 아니라 나만이 어디까지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나만의 현실이야? 제 옆에 있던 정민이 놀란 듯 말했죠. 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만이 이렇게 앞서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전시물을 바라보던 제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대로라면 남한은 썩어가는 자본주의 사회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보인 것은 정반대였죠. 첨단 기술, 세계와의 연결,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의 미소까지. 저는 순간적으로 우리가 배운 건 거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을 옮겨 북한관에 들어서는 순간 그 충격은 배가 되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전시장에는 볼품없는 전시물과 구호뿐이었습니다. 농산물 몇 개, 오래된 기계, 그리고 벽에는 거창한 선전 문구들이 걸려 있었죠. 사람들은 의례적으로 박수를 쳤지만 그 안에 생동감은 없었습니다. 이게 다야? 우리가 준비한 게 이 정도라고? 옆에서 수혁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관에서 느꼈던 압도적인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김일성 대학에 들어갔던 건가? 이게 우리가 자랑할 나라의 모습인가? 속으로 그렇게 외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북한관을 빠져나오며 우리들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공기가 흘렀습니다.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는 평생을 체제의 자부심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을 목격한 것이죠. 엑스포를 나오던 길, 저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은 저렇게 발전했는데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까?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체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민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금여가 우리만 이렇게 느낀 게 아니지?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맞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낀 진실은 결코 다시 감출 수 없다는 것을. 말이 엑스포에서 돌아온 뒤 제 마음속에는 계속 무거운 돌덩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나만의 발전상을 본 충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북한관에서 느낀 허탈감은 제 영혼을 흔들어 놓았죠. 저는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체제가 과연 옳은 걸까? 우리가 배운 게 진실일까? 그 무렵 저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졌습니다. 유학생 신분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당시 저는 고민 끝에 가명을 만들어 글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혹시라도 들키면 어떤 결과가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침묵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절실했습니다. 저는 이름을 문모 씨로 꾸며냈습니다. 그리고 글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주의를 바라는 북한 유학생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끝이 땀으로 젖었고 눈앞의 화면이 흐릿하게 보일 정도였죠. 글에는 제가 본 진실을 적었습니다. 남한에서 직접 목격한 경제력,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는 북한 체제의 모순.
저는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랐습니다. 체제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표현은 위험했지만 그럼에도 제 마음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남긴 글이 실제 언론인의 블로그에 소개된 겁니다. 주성아 기자라는 이름은 당시에도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제 글을 옮겨 올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작은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닿았구나.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만약 보위부가 이 글의 정체를 추적한다면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시나리오가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문이 열리고 낯선 이들이 저를 데려가는 장면. 제 이름이 지명수배 명단에 오르는 장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북한의 감시 체제는 철저하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해외 유학생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허술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모든 유학생을 매일 감시하기란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특히 자비로 유학 온 학생들의 경우 여권을 본인이 직접 보관할 수 있었고 이동도 자유로운 편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정민이 제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여가 내가 목숨 걸고 한 일이 헛된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똑같이 느끼고 있어. 언젠가 이 체제는 무너질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 세대의 공통된 생각을 대변하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허술하다 해도 언젠가는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제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불빛만 봐도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듯했고 낯선 발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남긴 작은 기록이 언젠가 제 목숨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본 이상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쓴 글은 단지 인터넷의 작은 흔적일 뿐이었지만 그것이 저 같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때도 친구와 대화할 때도 항상 뒷모습을 의식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세대, 이른바 북한의 MZ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은 이전 세대와 달랐습니다. 우리는 의심했고 질문했고 그리고 언젠가는 체제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죠. 엑스포 이후 저와 정민과 수혁은 조용히 책을 돌려 읽었습니다. 북클럽이라고 부를 만큼 거창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서로에게 필요한 페이지를 표시하고 메모를 남기며 토론을 이어갔죠. 그날 수혁이 국가론을 빌려갔습니다. 저는 책 귀퉁이에 의문을 적었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국가가 개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같은 문장들이었습니다. 연필 자국이 겹겹이 쌓였고 서랍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 흔적이 우리 모두를 묶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단동에 있던 동료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번졌고 곧 북송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여가 혹시 그 책 때문일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로는 아직 수혁이 갖고 있었고 메모는 여러 사람의 글씨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 한 권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다른 학교에 있던 핵심 멤버가 불려갔다는 이야기가 닿았습니다. 연락이 뚝 끊겼고 기숙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도 끝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발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문고리가 조금만 흔들려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때부터 잠들기 전 책상을 정리하고 노트 몇 권을 가방에 넣어 두었습니다. 방 문과 창문을 번갈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정민은 조심하자고 말했습니다. 모임은 당분간 쉬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결정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책을 돌려가며 읽을 때의 벅찬 기쁨이 두려움에 눌렸고 질문은 속삭임으로 바뀌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한 문장만 남았습니다. 곧 내 차례가 오겠지. 그 문장이 목 뒤에 매달린 돌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국가론을 꺼내 펼쳤습니다. 페이지 사이사이 색이 다른 밑줄이 겹쳐 있었습니다. 정민의 동그란 글씨와 수혁의 곧은 필압이 보였습니다. 제 메모도 빼곡했습니다. 이 흔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오래 생각했습니다. 불태우면 기록은 사라지겠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겨두면 누군가의 족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가방을 열고 책을 바닥까지 밀어 넣었습니다. 책임을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증거를 흩뜨리지 않겠다는 고집이었습니다. 다음날 강의실에서 교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소음처럼 흘렀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정민이 옆에서 조용히 메모를 넘겼습니다. 수혁은 굳은 표정으로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수혁이 말했습니다. 금요가 만약 일이 커지면 각자 알아서 빠져나가자. 서로에게 짐이 되지 말자. 저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히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셋은 오래 함께였고 그 말은 이별의 연습처럼 들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복도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붙들고 문을 닫았습니다. 발끝으로만 걸었습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숨을 고르며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전등 불빛이 아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국가론이 가방 속에서 묵직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다시 여러 책을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마음을 다잡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흔적을 지우지 말자. 우리가 본 것은 거짓이 아니었다. 두려움이 몰려왔고 동시에 낯선 평온이 깔렸습니다. 언젠가 이 기록이 필요한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곧 현실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공기가 유난히 무겁던 날이었습니다. 김정일 사망 소식이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거리에는 검은 옷이 늘었고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애도와 통제가 뒤엉킨 공기가 폐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무렵 학교에는 처음 보는 얼굴들이 많아졌습니다. 머리를 짧게 깎고 같은 구두를 신은 이들이 한꺼번에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유학생이라고 소개했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말수가 적고 질문이 없었습니다. 시선을 피해 다녔고 시간을 재는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정민이 속삭였습니다. 금여가 이상하지 않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에서도 그들은 서로만 마주 보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자리를 잡을 때도 한 줄로 앉았고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학생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복도로 나가기 전에 항상 창으로 먼저 살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기 전 철제 손잡이를 한 번 더 잡아보았습니다. 손에 묻은 차가운 감촉이 오늘이 다르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메신저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사관에서 비자 문제로 연락이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제가 알던 직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연락이 함정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2주 전 이미 비자를 갱신했습니다. 보고하지 않고 혼자 처리했습니다. 기숙사도 2인실에서 1인실로 옮겼습니다. 누군가의 눈을 한 겹 줄이고 싶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눈 밑이 어두웠고 어깨가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끝이다. 그 생각이 가슴을 밟았습니다. 정민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움직이겠다. 정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조심해라. 혹시 못 보면 지금까지 고마웠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그 말이 마지막 인사처럼 흘렀습니다. 저는 책상 위 휴대전화를 바라봤습니다. 아이폰을 손에 쥐자 묘한 공포가 올라왔습니다. 위치가 들키면 발걸음이 묶입니다. 저는 작은 망치를 꺼냈습니다. 뒷면을 내리치자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방을 가르렀습니다. 화면이 꺼졌고 저는 한 번 더 내려쳤습니다. 파편을 모아 신문지에 싸서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손끝에 미세한 통증이 올라왔고 그 통증이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가방 속 책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로는 그대로였습니다. 노트 몇 권과 여권을 같은 칸에 넣었습니다. 현관을 닫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복도의 발걸음 소리가 멈추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바람이 복도를 스쳤고 옷깃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가벼운 해방감이 스쳤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따라오는 법입니다. 따라오게 두고 앞으로 갔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붉은 네온 사인이 번지는 거리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뒤엉켜 귀를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발빠르게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연습을 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났고 심장이 잠깐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어둠이 조금 더 짙어지자 마음도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제 그림자 위에 다른 그림자가 겹치기 전에 더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거리마트에 들어가 가장 싼 폴더폰을 집었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미소를 지었고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유심을 바로 꽂고 전원을 켰습니다. 새 기계의 무미건조한 화면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숫자 몇 개를 눌러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들리자 한 문장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답은 짧고 분명했습니다. 외교 문제가 됩니다. 스스로 담을 넘어 들어오면 그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담이라는 단어가 오래 울렸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 한동안 그 자리에 섰습니다. 냉장고 팬 돌아가는 소음이 귀에 남았습니다. 정민에게 짧게 보냈습니다. 대사관 진입은 불가. 스스로 넘어야 한다고 함. 정민의 답장은 곧 왔습니다. 담 높다. 무리하지 마라. 저는 알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길로 나왔습니다. 왕징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한국 사람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숨기 쉬웠고 정보도 모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왕징에 있는 PC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음이 짙게 흐르는 곳이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화면을 열고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대사관 위치와 담의 구조를 여러 번 훑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 철창 모양을 세어보기도 했습니다. 4번 세도 같은 수가 나왔습니다. 머릿속으로 동선과 시간을 조합했습니다. 그러나 계산은 계산일 뿐이었습니다. 높이와 각도와 시선의 문제는 몸이 결정합니다. 저는 창을 닫았습니다. PC방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길가 벤치에서 숨을 골랐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불빛이 스쳤습니다. 저는 낯선 번호로 짧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교회를 찾고 싶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몇 군데 전화를 걸었고 답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위험하다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편으로 허탈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걸었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저는 기숙사 근처에 잠시 들렀습니다. 가져오지 못한 물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집 몇 개와 옷가지였습니다. 건물 모퉁이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계단을 오르려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느낌이 흘렀습니다. 돌아섰습니다. 2시간이 지나 연락이 왔습니다. 보위부가 방을 뒤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전에 쓰던 방과 새로 옮긴 방을 동시에 열고 모든 서랍을 뒤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간발의 차라는 말이 이렇게 현실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국가로는 여전히 가방 속에 있었습니다. 무게는 전보다 가벼웠습니다. 결심이 무게를 바꾼 듯했습니다. 저는 길 위에서 자세를 낮췄습니다. 공원의 그늘, 상가의 처마, PC방에 고정된 소음이 내 편이었습니다. 두려움은 계속 걸어오라 말했고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탈출이라는 단어는 이제 먼 꿈이 아니었습니다. 몸의 방향이 이미 하나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사관 담을 실제로 보았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철창은 높았고 그 위에는 또 다른 장치가 얹혀 있었습니다. 내 발로도 넘기 힘들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경비 동선이 일정하게 움직였고 주변 골목도 시야가 트여 있었습니다. 무리한 시도는 곧 실패로 이어지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몸이 먼저 한계를 알렸습니다. 왕징의 밤은 길었습니다. 한인 식당 불빛은 따뜻했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골목 끝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하나 집어들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시 냄새가 옷깃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벤치는 제 침대가 되었고 PC방은 제 숨터가 되었습니다. 계산대 직원은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낮에는 사람들 사이로 섞여 다녔고 밤에는 그늘을 찾았습니다. 교회 문을 두드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이가 문 앞에 서면 경계는 당연합니다. 몇 군데에서 정중한 거절을 받았습니다. 위험하다는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서운함이 남았습니다. 사람에게 기대고 싶었지만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말자.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의 두려움이 있다. 내 발로 버티자. 그렇게 마음을 묶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정민과의 연락도 최소로 줄였습니다. 불필요한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PC방 자리에서 지도만 바라보며 생각을 갈아 엎었습니다. 가능한 경로와 불가능한 경로를 분류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길은 사람의 손길을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담을 넘는 장면은 더 이상 머릿속에서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2달 가까운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몸은 말라갔고 눈은 더 예민해졌습니다. 낯선 발소리에 곧바로 고개를 들었고 차문 닫히는 소리에 몸이 굳었습니다. 어느 밤 비가 내렸습니다. 비 냄새가 골목을 채웠고 바닥은 미끄러웠습니다.
비를 피할 곳을 찾다 작은 처마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묵은 결심이 한 번 더 다져졌습니다. 돌아가지 않겠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앞으로 가겠다. 물방울이 코끝을 지나 정류장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멀리 보이는 불빛을 따라 걸었습니다. 마침내 한 목사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목사님은 제 이야기를 길게 들었습니다. 사실만 묻고 사실만 적었습니다. 불필요한 감상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태도에서 믿음을 보았습니다. 준비할 것과 기다릴 것을 나누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습니다. 밤은 여전히 길었지만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연락망이 하나둘 연결되었습니다. 이동은 조용했고 시간표는 불규칙했습니다. 문 뒤에서 숨죽이는 일이 잦았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에 호흡을 멈추고 발소리를 세웠습니다. 목사님은 늘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기다리라. 또는 지금은 움직이자. 그 말에 저는 맞추어 움직였습니다. 작은 배낭은 가벼웠고 마음은 그보다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창문 틈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날짜를 손가락으로 세며 오늘의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길게 이어진 건문을 피하며 이동해야 했습니다. 길목마다 불시 점검이 있을 수 있었고 우연히 필연으로 바뀌는 순간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저는 눈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두었습니다.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지도 않았고 지나치게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몸이 스스로 배운 생존의 자세였습니다. 정민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맙다. 너의 말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정민의 답은 짧았습니다. 끝까지 가라. 나도 버티겠다. 저는 휴대전화를 껐습니다. 그 문장이 오래 남았습니다. 서로를 끌어올리던 말이었고 동시에 서로를 놓아주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배낭끈을 조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이동의 마지막 구간에서 심장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속도가 빨라졌다가 느려졌습니다. 곁을 스치는 자동차 소리마다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턱을 넘는 일은 언제나 결정적입니다. 그 순간을 위해 2달을 견뎠고 수많은 밤을 버텼습니다. 저는 몸을 낮추고 필요한 절차를 차례로 따라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오히려 안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달력이 알려준 날짜는 3월 27일이었습니다. 공기 냄새가 달랐습니다. 활주로의 먼지, 냄새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저는 발을 딛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무릎이 조금 떨렸습니다. 목사님의 얼굴이 떠올랐고 정민의 문장이 따라왔습니다. 그동안의 밤들이 한꺼번에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안내방송이 현실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첫 통화는 짧았습니다. 저는 안전하다고 알렸습니다. 목사님은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뒤에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아서 도착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아직 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낯선 문이 열리면 혹시나 하는 마음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알았습니다. 앞으로의 두려움은 다른 이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책임과 증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방에서 국가론을 꺼냈습니다. 표지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정민의 글씨와 수역의 밑줄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끝으로 그 흔적을 더듬었습니다. 이 책을 가져온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기록이 말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다음 날부터 제 삶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전해 들은 소식은 무거웠습니다. 함께하던 이들 중 몇 명은 오랜 시간 사상투쟁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방에 앉혀놓고 자기리판을 반복하게 했고 밤늦도록 토론을 강요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국 북송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목이 말랐습니다. 수역의 소식은 끝내 닿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버티고 있다고만 전했습니다. 저는 전화기 앞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하루를 기록으로 채웠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봤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어떤 감정이 지나갔는지 사실만 적었습니다. 과장을 피하고 추측을 멀리했습니다. 제가 먼저 거짓을 만들면 제가 버틴 밤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 국가론을 펼쳐놓고 작은 노트를 옆에 두었습니다. 책의 밑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한 질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유는 무엇인가? 개인의 존엄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저는 그 질문을 종이에 옮겼습니다. 어느 날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거리는 번잡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 속에서 느껴지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공기였습니다. 그 공기가 제 마음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동시에 마음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겨진 이들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정민의 말투와 수혁의 피랍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끝내지 말자. 우리가 남긴 흔적을 이어가자. 기록으로 답하자.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몇 사람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지도자의 도덕성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조 자체가 개인을 삼키고 질문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과 겪은 것을 모아보면 부분적 수선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뿌리째 바꾸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저의 판단이었고 2달의 밤이 준 결론이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너에게 자유는 무엇이냐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질문을 잃지 않는 힘이라고. 그리고 그 질문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시간이라고. 대답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가방에 책을 넣었습니다. 문을 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도 사실을 적자. 오늘도 흔적을 남기자. 그것이 정민과 수혁과 나의 약속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저는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